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플리토는 어떤 회사고, 또 언어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언어 인공지능을 위해서 언어 데이터는 어떻게 모아야 되고, 그 언어 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러면 이 자동 통역기 같은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상대는 바로 한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상대도 어떤 언어를 쓰던 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런 기능을 써서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언어 인공지능이 짧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플리토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언어 인공지능의 발전, 또 언어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언어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플리토를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거의 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이 재밌는 게, 저희가 미국에 있는 미국인 학교를 가면은 미국 사람이 주가 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고 또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영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를 주로 쓰긴 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국가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을 따라서 3년 혹은 4년 정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나라가 주가 된다 이런 게 없고, 서로 각자의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저 옷이 저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옷이구나 라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도 배우게 되고,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싹트게 됐고요. 이 사진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반에 아시아, 보통 이제 한국, 중국, 일본계 학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유럽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 또 미주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게 이 에티몰로지라 그래서 언어의 유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사과를 뭐라고 해? 애플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뽐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에스파니올, 스페니쉬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문구들을 찾게 됩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언어의 유래, 과거 혹은 역사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책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한 공간에 모여 있다면 그 언어의 발전을 되게 쉽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언어의 과거부터 쭉 모아놓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사라진 언어도 되살릴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쓰는 언어도 많이 모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게 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그런 공간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뭐 인위적으로 너는 부산 사람이니까 와서 경상도 사투리를 이 안에다가 녹음을 해봐, 혹은 뭐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안에다가 전라도 사투리를 녹음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부산 사투리 혹은 전라도 사투리, 그런 방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가 이제 2012년도였는데 2012년도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저희 이 번역기로서는 SMT를 보통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뭐 룰베이스라든지 RBMT와 섞어서 쓰는, SMT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구글 번역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되게 간단한 퇴근하세요라는 문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please work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자동 번역기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과제를 제출할 때도 자동 번역기를 쓰면은 학점이 많이 낮게 나오고, 뭐 학교 다닐 때 혹은 외국에 가서도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자동 번역기를 쓰면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이메일 하나 보낼 때 과장님이 밑에 있는 대리한테 누구 대리 미국에서 살다 왔다며 네가 뭐 영어로 이메일 써봐, 누구 대리 뭐 일본에서 살다 왔다며 네가 일본어로 이메일 써봐. 대학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 친구한테 너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로 좀 과제 쓰는 거 좀 도와줘, 그 대신 내가 뭐 커피 사줄게.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당시에 2012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자연스러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냐면, 누군가가 번역을 요청을 하면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플랫폼 안에서 그 번역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걸고 요청을 하면은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죠. 뭐 현재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겠지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도 돈을 걸고 요청을 하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돈을 받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2012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인공지능 번역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를 쓰게 됐고,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플리토의 서비스를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이메일 쓰거나 그 짧은 문장, 뭐 한 200자에서 300자 되는 문장을 빨리 번역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플리토 플랫폼을 쓰면은, 앱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플랫폼을 쓰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 번역 결과가 나옵니다. 이 자동 번역 결과는 플리토 자체 엔진, 또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서 바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2분 뒤에는 언어 능력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번역을 달아주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자동 번역이 좋은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다는 게 아니라 자동 번역에 썸업, 뭐 라이크를 눌러가지고 자동 번역 자체에 그냥 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때 조금 더 좋은 번역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장들,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번역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바일로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번역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이 초반에 서비스를 내는 초반에 10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약 한 170개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 요청을 하고 번역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이 됐는데, 2016년이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언어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때 SMT에서 NMT로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통계 기반에서 그러니까 기계 번역을 했다면, 이제는 Neural Machine Translation,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 번역 기술로 변화가 된 게 2016년이죠. 우리가 와, 번역기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한 게 2016년 9월, 10월 이 정도입니다. 파파고가 한 9월 정도에 나왔고, 구글 번역기가 2016년 10월 정도에 이제 NMT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번역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번역 결과가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는 아침 일찍 아침 준비를 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SMT 통계 기반 기계 번역에서는 이 아침과 아침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NFT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맥을 이해하는 번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기에 번역 자체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MT에서 NMT로 넘어가게 돼서 그 SMT를 학습시키고 NMT를 학습시키는 그거 자체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SMT 통계 기반에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어요. 정확하면 좋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크롤링 방식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크롤링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다언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웹사이트 안에 있는 그 언어들을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저작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일단은 수집을 해서 SMT 내에서 통계 기반으로 어떤 번역을 해야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지를 계산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NMT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 수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볼 때는 SMT에서의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게 데이터의 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NMT가 되면서 이 정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롤링한 데이터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UN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가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정부기관 사이트 이런 데에서 번역된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거를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UN에서 배포되는 자료 같은 경우는 다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엔진을 무료로 학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충분하지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왜냐하면 GPU가 발달하고 클라우드가 발달하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많이 학습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전에 우리가 공개되는 그런 자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외부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만 다루는 회사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되면서 이제 업체들이 공개 데이터 혹은 자체 내부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 쓰고 2018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사야겠다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플리토의 경우 2016년부터 데이터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판매를 하게 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집단 지성을 활용한 짧은 문장들을 번역하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2016년에 인공지능 번역을 만드는 업체들이 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2016년도에 판매한 데이터가 업체 평균 한 5,000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근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작년 기준에는 거의 업체당 평균 판매액이 한 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또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업체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이 언어 데이터 판매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정부는 이게 데이터를 사야지 인공지능 학습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던가 학계에 언어 데이터를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그거를 업체라든지 학계에서 좀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고요. 바우처라든지 AI 허브를 통해 가지고 일반 학계라든지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무료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공교육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니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사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업체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그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결국에는 다시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언어 데이터가 돈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씩 두씩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 데이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고 원래 이제 뭐 전문 번역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어 데이터가 생겼는데 그걸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전문 번역에 있어서 생긴 언어 데이터는 전문 번역 기업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전문 번역 기업의 소유가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어떤 기업을 통해서 번역을 했으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겠죠. 원문에 대해서. 번역문도 뭐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작자라든지 출판사 아니면 번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이 번역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팔았을 때는 사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고 이거 팔아도 잘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판매를 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체들은 공공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걸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니까 그거를 뭐 다른 나라에다 그냥 막 팔아버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팔면 거의 마진율 100%의 데이터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재 그 미래를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점점 빠르게 변하면서 텍스트보다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원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면 음성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액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채팅 같은 대화도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텍스트 데이터 번역된 텍스트 데이터만 줘라고 얘기했던 게 그 텍스트 데이터에 OCR 뭐 이미지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음성 녹음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채팅 기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과거에는 수량도 일단 적었지만 영중일 보통 이제 저희가 국내 업체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 영중일 도메인도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 데이터 종류는 텍스트 위주로 저작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데이터의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요. 언어도 이게 사실 NMT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개 언어를 학습시키는 것보다 이 병렬로 쭉 다 언어를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유럽어, 동남아어, 그렇게 다 언어, 도메인도 예전에는 범용적인 거 얘기했다면 이제는 특허, 의료, 기술, 법률 이렇게 되게 세분화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남성이 만들었는지 여성이 만들었는지 어린 주니어가 만들었는지 시니어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에서 탑승을 하면서 나오는 그 언어 데이터냐 혹은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언어 데이터냐 그렇게 되게 세분화하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텍스트만 필요로 했던 게 텍스트, 음성, 이미지까지 모두 연결시켜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도 이제는 저작권 법이 되게 예민해졌기 때문에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작권이 해결된 데이터만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다시 플리토가 처음에 생각했던 때로 돌아가서 어떤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 교육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녹음을 하게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든지 혹은 채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든지 어떤 자유로운 액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이 어학 시스템은 니네가 녹음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지해서 3자에게 제공한다. 채팅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AI 엔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엔진과 데이터 수집을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번역기를 만든다. 근데 번역기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유저가 이거 이상해 라고 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수정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걸 학습시키는 방법. 아까 보셨던 플리토 라이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역 요청을 하면은 자동 번역 결과 값을 4개를 주잖아요. 그 4개 준 거를 사람들이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된 데이터를 바로 언어 인공지능에 학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아서 한 번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틀린 것만 골라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이제는 뭐 내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다가 데이터 수집도 사업이 이제 뜰 것 같으니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수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미래 혹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회사보다 먼저 이런 데이터 전문 회사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게 저작권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원문 저작권,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을 I am going to the school 이걸 묶어가지고 저희가 말뭉치로 인공지능이 학습시키게 되는데 번역 문구도 중요하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이 원문 자체도 이제는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을 우리가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플리토 내의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원문부터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팅에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대신에 거기에서 남기는 데이터는 우리가 삼자한테 판매를 한다라는 어그리먼트를 다 받고요. 그 안에서 번역도 시키고 또 OCR 전사 작업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시키면서 언어 데이터 전문 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를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AI와 데이터 학습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객사의 API를 저희 플랫폼에 연결을 시키면서 고객사의 API에서 고객사의 엔진에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고객사의 엔진에 실시간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양한 고객사의 API가 결합이 돼서 거기서 모여 있는 데이터가 고객사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플랫폼에 텍스트에 요청을 하면은 텍스트의 번역, 뭐 나는 학교에 간다, I am going to the school 이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I am going to the school을 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뭐 라틴어 이렇게 해서 쭉 다른 유저들한테 보내서 해당 데이터까지 쭉 받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뭐 혹은 나이, 환경에 따른 다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병렬 코퍼스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한테 요청 온 거는 하나의 언어에 대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거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화를 시키면서 음성 데이터도 모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손글씨도 쓰고 사진도 찍게 하면서 OCR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도 한 번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 하나에서 사실 수백 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거를 저희 플랫폼 공간에 쌓아두는 게 플리토에서 매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어 데이터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사실 언어 데이터를 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국내나 해외나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새로운 본인만의 기술을 통해서 정말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해서 데이터의 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어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플리토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안에 더 다양한 정보를 넣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플리토의 데이터 또 언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플리토의 데이터가 관심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